황혼의 빛이 서서히 산등선을 넘어가며 하늘을 주황빛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강원도 연산리로 이어지는 좁은 시골길 위에는 먼지 한 톨까지도 고요에 잠긴 듯했다. 멀리서 들려오는 것은 논두렁 사이를 뛰노는 개구리 소리와 풀숲 속에서 규칙적으로 울어대는 벌레들, 그리고 가끔씩 나무잎을 스쳐 지나가는 바람 소리뿐이었다. 강준성은 낡은 자전거를 옆에 끌며 천천히 비탈길을 오르고 있었다. 오래전 유행이 지나 이미 빛이 바랜 작업복은 군데군데 해져 있었고 장시간 밭일을 한 탓에 그의 바짓단에는 흙먼지가 잔뜩 묻어 있었다. 발목과 종아리는 하루 종일 흙을 밟고 선 탓에 무거운 돌을 매단 것처럼 느껴졌지만 그의 걸음은 묵묵하게 앞으로 나아갔다. 오늘도 꽤 해가 길었네. 혼잣말처럼 중얼이며 숨을 고르던 그는 저 멀리 보이는 마을 어귀에 불빛을 떠올렸다. 집에 돌아가면 어머니가 차려두셨을 따끈한 저녁밥, 아버지가 조용히 텔레비전을 보며 내는 기침소리, 낡았지만 정겹게 삐걱거리는 마룻바닥. 준성은 그 익숙한 풍경을 머릿속에 그리며 조금이라도 더 빨리 집에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뿐이었다. 그러던 그때였다. 길이 살짝 굽어지는 작은 커브 구간, 논 사이로 난 도로 옆에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세워져 있는 것이 눈에 들어왔다. 이 시골길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든 반들반들 윤기가 흐르는 고급차였다. 황혼의 붉은 빛이 차체에 비치며 묘하게 도시적인 광택을 냈고 그 세련된 모습은 주변의 논밭과 흙길, 허름한 농가들과 어울리지 않는 이질적인 분위기를 풍겼다. 저런 차가 여기까지 들어올 일이 있었나. 준성은 무심코 속으로 중얼거리며 자전거를 조금 늦추었다. 자세히 보니 차 옆에는 한 여성이 서 있었다. 단정하게 정장을 차려입은 그녀는 한 손에 스마트폰을 꽉 쥐고 있었고 다른 한 손은 초조한 듯 팔짱을 끼었다 풀기를 반복하고 있었다. 정말 그렇게밖에 안 된다고요. 견인차가 내일 오전에나 온다니. 그게 말이 됩니까? 날카롭지만 떨리는 목소리가 고요한 공기 속을 갈라 귀에 들어왔다. 그녀는 전화를 붙든 채 몇 번이고 고개를 저었다. 여긴 택시도 잘 안 들어오는 데라고요. 지금 이 길 한가운데서 혼자 갇혀 있는데 다른 방법은 없나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일단 접수만 해주세요. 전화를 끊는 순간 그녀의 어깨가 눈에 띄게 축 처졌다. 깊고 길게 한숨을 내쉬는 모습에서 피로와 답답함이 그대로 묻어났다. 처음엔 차가 고장났나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지나치려 했던 준성은 어느새 발걸음을 멈추고 그 광경을 빤히 바라보고 있었다. 시골에서 차가 고장나는 일은 그리 특별할 것도 없는 일이었다. 보통은 근처 정비소나 동네 아저씨들이 알아서 도와주기도 했다. 게다가 저 정도 차와 옷차림을 보면 돈이 없어서 곤란한 처지에 놓인 사람은 아니라는 생각도 들었다. 저런 사람은 어떻게든 방법을 찾겠지. 그렇게 생각하며 다시 자전거 손잡이를 잡으려던 찰나 그녀가 낮게 중얼거리는 목소리가 바람을 타고 들려왔다. 하필 이런 데서 오늘 같은 날에 말끝이 살짝 떨려 있었다. 준성은 문득 자신도 예전에 비슷한 처지에 놓였던 적이 있다는 사실을 떠올렸다. 낯선 도시의 한복판, 믿을 사람 하나 없이 길 한가운데 멈춰 선 낡은 차, 도와주는 사람 하나 없어. 혼자 밤늦게까지 발을 동동 굴렀던 그날 밤, 그때 느꼈던 막막함과 서러움이 다시금 가슴 깊은 곳에서 조용히 올라오는 것 같았다. 준성은 한번 깊게 숨을 들이켰다 내쉬었다.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지만 몸은 이미 다른 선택을 하고 있었다. 그는 자전거를 도로 옆 안전한 곳에 세워두고 조심스럽게 여성에게 다가갔다. 혹시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갑작스러운 목소리에 그녀는 깜짝 놀란 듯 고개를 들었다. 가까이서 보니 차갑게만 보였던 인상 뒤로 피곤이 쌓인 눈가와 억지로 침착함을 유지하려는 표정이 보였다. 아, 네. 그녀는 잠시 말을 고르다가 앞에 선 남자를 훑어보는 듯한 시선을 보냈다. 먼지와 기름때가 묻은 작업복, 햇볕에 그을려 까무잡잡해진 피부, 그리고 손마디에 굳은 살이 잔뜩 박힌 거친 손. 도시에서 흔히 보던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타입이었다. 차가 갑자기 멈춰버렸어요. 견인차를 불렀는데. 내일 아침이나 와줄 수 있대요. 여기 근처에 정비소도 없는 것 같고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네요. 말끝에는 어쩔 수 없이 새어나오는 초조함이 묻어 있었다. 준성은 고개를 끄덕이며 차 앞으로 다가갔다. 후드를 눈으로 훑어본 뒤 조심스레 물었다. 한번 봐도 될까요? 단순한 문제라면 여기서도 조치가 가능할지도 몰라서요. 여성은 약간 망설이더니 곧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면 부탁드릴게요. 사실 이런 쪽은 전혀 몰라서요.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준성은 익숙한 동작으로 소매를 걷어붙였다.
아직 완전히 식지 않은 엔진에서 열기가 느껴질 수 있었다. 그는 후드 잠금 장치를 조심스럽게 열어 올리고 뜨거운 공기가 훅 치고 올라오는 것을 피해 한 걸음 옆으로 물러섰다. 아직 엔진열이 좀 남아있네요. 방금까지 계속 운전하고 계셨던 거죠. 네, 서울에서 바로 내려와서 중간에 딱 한 번 휴게소에만 들렀어요. 그럼 대략 3시간 정도 연속으로 달리셨겠네요. 준성은 고개를 끄덕이며 엔진룸 안쪽을 찬찬히 들여다보았다. 냉각수 탱크의 상태, 호스 연결부, 펜벨트의 장력, 각종 배선과 누유 흔적까지 빠르게 점검했다. 눈살을 살짝 찌푸린 그는 손가락으로 몇 군데를 눌러보며 낮게 중얼거렸다. 냉각계 문제 같긴 한데 완전히 큰 고장은 아닌 것 같고 그의 손놀림은 지방의 평범한 농부라 보기엔 너무나 정확하고 숙련되어 있었다. 볼트 하나를 건드릴 때에도 마치 어느 정도 결과를 예상하고 있다는 듯이 움직임에 망설임이 없었다. 혹시 전에도 비슷한 증상 있었나요? 엔진 경고등이 잠깐 켜졌다 꺼진다든가 오르막길에서 힘이 빠지는 느낌이라든가요. 여성은 잠깐 기억을 더듬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며칠 전부터 경고등이 가끔 켜졌다가 금방 꺼지긴 했어요. 딱히 이상하다고 생각 안 하고 그냥 운전했는데 그게 잘못이었나 보네요. 그럴 수 있어요. 바쁘다 보면 대수롭지 않게 넘길 수도 있으니까요. 준성은 차분하게 말하며 공구가 필요하다고 느꼈다. 그는 자전거 쪽으로 잠깐 달려가 낡은 가방에서 오래된 스패너와 드라이버, 절연 테이프, 작은 손전등까지 꺼내왔다. 여기서 이런 것까지 가지고 다니시는군요. 여성이 놀란 눈으로 물었다. 밭일을 하다 보면 농기계가 자주 말썽을 부려서요. 트랙터나 양수기 같은 것들이요. 그냥 습관이 돼버렸죠. 그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손놀림은 이미 엔진 내부의 특정 부위를 향해 신속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팬 주변을 살피고 냉각수 호스 연결부를 재점검하고 느슨해진 나사를 조이고 약간 틀어진 부품의 위치를 바로잡았다. 때때로 그는 귀를 가까이 대고 엔진이 식으며 내는 미세한 소리를 듣기도 했다. 그 모습은 단지 시골 청년이 어깨너머로 배운 수준이라고 보기엔 분명 뭔가가 달랐다. 여성은 그 모습을 유심히 지켜보며 입술을 살짝 깨물었다. 저 사람 대체 뭐 하는 사람이길래 저렇게 능숙하지? 기름때가 잔뜩 묻은 손끝, 익숙하게 부품 사이를 오가는 동작 하나하나에서 오랜 시간 몸으로 익힌 기술자의 기색이 느껴졌다. 시간이 어느 정도 흘렀을까? 해는 더 아래로 내려가 주변 풍경은 점점 더 붉은빛과 푸른 어둠이 섞인 색으로 물들어갔다. 벌레 소리는 더 짙어졌고 시골길에는 여전히 다른 차 한 대 지나가지 않았다. 마침내 준성은 허리를 펴며 손을 털었다. 손등과 손가락 마디엔 기름과 먼지가 섞여 검게 얼룩져 있었지만 그의 표정은 나름 만족스러워 보였다. 이제 한번 시동 걸어보시겠어요? 여성은 약간 긴장한 표정으로 운전석에 올랐다. 시동 버튼을 누르기 전 그는 덧붙였다. 처음에 시동이 바로 안 걸릴 수도 있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천천히 한 번만 더 시도해 보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시동을 걸었다. 잠깐의 정적이 흐른 뒤 엔진이 한 번 낮게 꿀렁이며 흔들렸다. 순간 그녀의 눈에 긴장이 스쳤지만 곧이어 엔진이 힘있게 살아나며 부드럽게 돌아가기 시작했다. 전보다 훨씬 안정된 소리였다. 여성의 눈이 동그래졌다. 그녀는 계기판을 빠르게 확인하더니 놀란 목소리로 외쳤다. 엔진 경고등이 꺼졌어요. 소리도 훨씬 부드러워졌고요. 다행이네요. 준성은 안도의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완전히 근본부터 손본 건 아니라서 가까운 정비소에 가시면 한 번 더 점검을 받으시는 게 좋긴 할 거예요. 그래도 오늘 밤 길 한가운데서 꼼짝없이 밤새시진 않아도 될 겁니다. 고치신 거. 맞죠? 그녀는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는 듯 되물었다. 눈동자는 순수한 놀라움으로 반짝이고 있었다. 아주 큰 고장은 아니었어요. 냉각 시스템 쪽에 경고가 계속 누적되고 있었는데 운 좋게도 아직 치명적인 손상까지 가진 않은 상태였던 것 같네요. 조금만 더 달리셨으면 아마 견인차를 불러도 엔진 자체를 갈아야 했을 수도 있어요. 말은 담담했지만 그녀에게는 그 말이 더 크게 들렸다. 그렇다면 오늘 정말 운이 좋았던 거네요. 그리고 그녀는 운전석에서 서둘러 내려 잔뜩 긴장했던 표정을 서서히 풀어냈다.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녀는 가방에서 지갑을 꺼내더니 미리 준비해 두기라도 한 듯 예쁘게 접힌 현금 뭉치를 꺼냈다. 이건 정비 비용이랑 이런 시골길에서 시간 내주신 것에 대한 사례예요. 당연한 거니까 부담 갖지 마세요. 하지만 준성은 고개를 천천히 저었다. 괜찮습니다. 내 돈 때문에 도와드린 게 아니라서요. 그냥
어려운 상황 같아 보여서 제가 할 수 있는 걸 한 것뿐입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잃었다. 이 시대에. 그것도 아무런 관계도 없는 낯선 사람을 위해 이 정도로 시간을 쓰고 땀을 흘리고 손까지 더럽혀 가면서도 보상을 거절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그래도 이 정도는 받아주셔야 예의 같아서요. 그녀는 다시 한번 내밀었지만 준성은 한 발 물러서며 웃어 보였다. 정말 괜찮아요. 저도 예전에 비슷한 일을 겪었거든요. 그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서 꽤 힘들었어요. 그래서 눈앞에 저처럼 막막해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지나치기 어렵더라고요. 말은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지난 시간에서 올라온 작은 상처 하나가 스며 있었다. 여성은 그제야 그의 눈동자 속에 잠시 스치는 씁쓸한 그림자를 보았다. 오, 그렇군요. 그녀는 현금을 서둘러 지갑에 다시 넣으면서도 눈은 준성에게서 떨어지지 않았다. 기름때가 묻은 손과 해진 작업복, 그리고 투덜대지도 잘난 척하지도 않고 차분히 상황을 설명하는 말투, 호기심이 서서히 자리 잡기 시작했다. 실례가 안 된다면 여쭤봐도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지금은 농사일을 하시는 것 같지만 원래 자동차 정비 쪽에서 일하셨던 건가요? 손놀림이나 보는 시선이 그냥 취미로 익힌 수준이 아닌 것 같아서요. 준성은 잠시 입가를 올렸다. 황혼빛 속에서 그의 눈에 스치는 감정은 묘한 향수였다. 네. 예전에 서울에서 자동차 정비소에서 일했어요. 꽤 오랫동안요. 그때 배운 게 아직 몸에 남아 있는 거죠. 그런데 왜 그만두셨어요? 실력이 이렇게 좋은데. 계속 하셨으면 지금쯤 꽤 유명해졌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녀의 질문에는 진심 어린 궁금함이 담겨 있었다. 준성은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붉은 노을이 점점 약해지고 대신 푸른 어둠이 하늘 위로 내려앉고 있었다. 머릿속에는 한때 자신이 서 있던 서울의 회색 빌딩 숲, 끊임없이 울리던 전화벨 소리와 매연 냄새가 스쳐 지나갔다. 도시는, 그는 천천히 말을 이었다. 생각보다 살아남기가 쉽지 않은 곳이더라고요. 큰 정비소에 들어가서 아침부터 밤까지 일했지만 경쟁이 너무 치열했어요. 다들 자기 단골 손님을 지키려고 혈안이 돼 있었고 저 같은 신입은 늘 허드렛일만 맡았죠. 잠시 말을 멈춘 그는 스스로도 모르게 헛웃음을 지었다. 처음엔 조금만 더 버티면 나아지겠지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몇 년이 지나도 별로 달라지는 게 없더라고요. 고객에게 정직하게 설명하고 싶은데 실적을 위해 굳이 안 바꿔도 되는 부품을 바꾸라고 요구받을 때도 있었고요. 여성의 눈빛이 살짝 흔들렸다. 그 말은 도시의 늘 번쩍거리는 겉모습 뒤에 감춰져 있는 현실을 슬쩍 드러내는 말이기도 했다. 그래서 돌아오신 거군요. 고향으로. 네. 어느 순간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굳이 여기서 버티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그냥 땅을 밟고 흙을 만지고 내 손으로 읽어낸 걸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삶도 나쁘지 않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연산리로 돌아와서 부모님 도우며 농사짓고 있습니다. 힘들긴 해도 적어도 밤에 잠은 편하게 잘 수 있으니까요.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도시에서의 시간들이 남겨놓은 무게와 지금의 삶을 받아들이게 된 체념 아닌 체념, 그리고 조용한 평온이 섞여 있었다. 여성은 그를 한동안 말없이 바라보았다. 도시에선 보기 힘든 종류의 사람, 겉으로는 소박해 보이지만 안에는 깊은 이야기를 품고 있는 사람, 도시에 맞지 않았다는 게. 그녀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성공할 수 없다는 뜻은 아니에요. 때로는 어디에서가 아니라 누구와 어떤 방식으로 함께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길이 열리기도 하니까요. 준성은 어쩐지 조금 민망해져서 짧게 웃었다. 그런 말, 도시 사람들한테 많이 들어봤지만 저는 그냥 지금처럼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크게 욕심내지 않고 양심에 부끄럽지 않게 사는 거요. 그녀는 그의 대답을 듣고 나서야 살짝 미소를 지었다. 그러고는 가방에서 또 다른 것을 꺼냈다. 이번에는 지갑이 아닌 단단한 종이 한 장이었다. 그렇다면 이건 그냥 혹시 모르니까 받아두세요. 그녀는 매끈한 명함 한 장을 그의 앞으로 내밀었다. 준성은 잠시 망설이다가 그것을 받아들었다. 명함 표면에는 간결한 글씨로 이름과 직함이 적혀 있었다. 한서령 에코하베스트 그룹 회장 명함을 읽는 순간 준성의 눈이 살짝 커졌다. 장님이세요. 네. 겉모습으로 그렇게 안 보였나요? 그녀는 장난스럽게 웃었다. 그냥 서울에서 온 직장인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죠. 굳이 밝힐 필요도 없고요. 하지만 오늘은 제 인생에서도 꽤 중요한 순간 같아서요. 서령은 잠시 시선을 멀리 두었다가 다시 그에게로 돌렸다. 언젠가 지금과 다른 삶을 시도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신다면 그때 이 명함을 떠올리셨으면 좋겠어요. 당신은
분명히 지금보다 더 많은 일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이라고 느껴졌거든요. 과찬이십니다. 과찬인지 아닌지는 나중에 알게 되겠죠. 그녀는 마지막으로 한번 고개를 숙여 인사를 했다.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오늘 길 한가운데서 밤새 울상짓고 있진 않아도 되겠네요. 조심해서 올라가세요. 해가 거의 다 졌으니까요. 준성은 길가로 조금 물러나 그녀의 차가 출발할 수 있도록 자리를 비켰다. 부드러운 엔진 소리와 함께 검은 세단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헤드라이트가 어두워진 시골길을 환하게 비추며 점점 멀어져 갔다. 어느 순간 차는 커브를 돌아 완전히 시야에서 사라졌다. 그제야 준성은 손에 쥐고 있던 명함을 다시 내려다보았다. 에코아베스트 그룹 회장 한서령. 주머니에 조심스럽게 명함을 넣으며 그는 혼잣말처럼 낮게 중얼거렸다. 설마 내 인생에 큰 상관이 생길 일은 없겠지. 그날 밤 집에 돌아온 그는 여느 때와 같은 저녁을 보냈다. 어머니는 밭일하느라 고생했다며 된장찌개에 구운 고등어를 내어주었고 아버지는 말수는 적었지만 눈빛으로 수고했다는 인사를 대신했다. 식사를 마치고 방에 누웠을 때 그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간 것은 환하게 웃던 서령의 얼굴과 주머니 속에서 살짝살짝 존재감을 드러내는 명함 한 장이었다. 언젠가 지금과 다른 삶을 시도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신다면 그녀의 말이 귓가에서 다시 울렸다. 준성은 천장을 바라보며 한동안 뒤척이다가 결국 눈을 감았다. 난 지금도 괜찮은데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하려 했지만 마음 한 구석에서는 알 수 없는 작은 불씨가 조용히 피어오르고 있었다. 아무도 보지 못하는 곳에서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그는 아직 몰랐다. 오늘 시골길에서의 짧은 만남과 그의 손바닥만 한 명함 한 장이 몇 달 후 그의 인생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이끌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비가 내리기 시작한 것은 그로부터 며칠이 지나 하늘이 잔뜩 흐려진 어느 오후였다. 아침까지만 해도 햇빛이 얼핏 비추던 하늘은 점점 먹구름으로 가득 차더니 이내 후두둑 큰 빗방울을 떨구기 시작했다. 비닐하우스 지붕 위로 떨어지는 빗물이 일정한 리듬을 만들고 마당의 흙길에는 금세 작은 물웅덩이들이 생겨났다. 준성아, 이제 들어와. 이 정도면 오늘은 더 못하겠다. 밭둑 끝에서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머리카락과 어깨가 이미 꽤 젖어버린 준성은 마지막으로 삽을 한 번 더 푹 찍어 넣고 땅을 고르게 다져 놓은 뒤 천천히 집 쪽으로 걸어왔다. 네, 이제 들어갈게요. 그는 삽을 마루 옆 벽에 기대어 놓고 우비의 물기를 털어낸 다음 신발을 벗었다. 방 안에서는 라디오에서 흐르는 트로트 소리가 빗소리와 섞여 은근한 분위기를 만들고 있었다. 어머니는 부엌에서 김치찌개를 끓이고 있었고 아버지는 구석방에서 오래된 신문을 훑어보고 계셨다. 비 오는 날의 연살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조용하고 느긋했다. 준성은 손을 씻고 마루에 앉았다. 빗줄기가 창문을 때리는 소리를 들으며 멍하니 밖을 바라보자 문득 며칠 전 시골길에서 만난 한서령의 얼굴이 떠올랐다. 붉은 노을 아래에서 살짝 미소를 지으며 명함을 내밀던 모습. 언젠가 다른 삶을 시도해보고 싶다면 이라는 말. 그리고 가벼운 농담처럼 보였지만 이상하게 마음에 남아있는 눈빛. 그는 아직도 그 명함을 서랍 안에 고이 넣어두고 있었다. 딱히 쓸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다. 그저 이상하리만큼 버리기가 아까운 종이 한 장처럼 느껴졌을 뿐이다. 에코아베스트 그룹 회장 한서령. 도시, 대기업, 회장이라는 단어들이 이 집 안에선 너무나 멀게만 느껴졌다. 그는 한숨과 함께 가볍게 고개를 흔들며 그 생각을 떨쳐내려 했다. 그때였다. 준성아 어머니의 다급한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이번엔 부엌이 아니라 현관 쪽에서였다. 그가 몸을 일으키려는 순간 오래된 집 전화기에서 특유의 거친 벨소리가 울리기 시작했다. 비 오는 날에만 유난히 크게 울리는 것 같은 익숙하면서도 왠지 모르게 긴장되는 소리였다. 어머니는 장갑을 대충 벗어 던지며 소리쳤다. 전화 왔다. 내 이름 부르던데 준성은 눈을 깜빡였다. 자신의 이름을 시골집 전화로. 자신을 정확히 찾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 거의 대부분은 동네 사람들의 안부 전화나 농협, 비료상 혹은 먼 친척들의 소식이 전부였다. 그는 마루에서 황급히 일어나 전화기가 놓인 작은 탁자 앞으로 다가갔다. 전화벨은 여전히 규칙적으로 울리고 있었다. 여보세요. 강준성입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빗소리와 대비되듯 맑고 단정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은근한 친근함이 배어 있었다. 강준성 씨. 저 기억하시겠어요? 단 한마디만으로도 그는 누군지 알아챘다. 아, 한서령 씨. 그는 순간
회장님이라고 불러야 하나 고민했지만 지난번 시골길에서 그리 격식 있는 분위기도 아니었고 서령 역시 자신을 편하게 대해 달라는 뉘앙스를 준 듯해 자연스럽게 이름을 불렀다. 전화기 너머에서 부드러운 웃음이 흘러나왔다. 네, 맞아요. 그날 차 고장났을 때 도와주셨던 그 도시 사람이요. 아, 네. 잘 올라가셨나요? 그날 이후로는 채 문제 없으신가요? 정비센터에서 점검 잘 받고 그 뒤로는 아무 문제 없어요. 정비사도. 현장에서 응급조치한 분이 일을 아주 잘했다고 하더라고요. 말끝에 희미한 장난기가 섞였다. 준성은 괜히 뒷머리를 긁적였다. 다행이네요. 잠시 짧은 정적이 흘렀다. 비가 처마를 때리는 소리가 수화기를 통해서도 희미하게 섞여 들어갔다. 이내 서령의 목소리가 조금 더 진지해졌다. 사실 오늘 전화 드린 이유는 따로 있어요. 그는 무의식적으로 허리를 곧게 폈다. 어떤 일이신가요, 그날? 제가 그냥 고맙다는 인사만 하고 끝내긴 했지만 사실은 그때부터 계속 생각하고 있었어요. 당신 같은 사람을 우리 쪽에서 만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요. 갑작스러운 말에 준성의 가슴이 툭 하고 내려앉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에콰베스트에서 지금 새로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있어요. 유기농 농장 네트워크를 확장하면서 거기에 스마트 농업 기술과 자동화 시스템을 더 깊게 결합하는 계획이죠. 친환경 농법과 최신 기술을 동시에 운용하려면 농기계와 차량, 그리고 각종 자동화 설비들을 꾸준히 유지 관리해야 하거든요. 서령은 천천히 설명을 이어갔다. 문제는 이런 시스템을 제대로 이해하고 책임감 있게 관리해줄 사람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기계는 잘 다루지만 농업 환경을 모르는 사람, 농업은 잘 알지만 기계는 두려워하는 사람, 둘 다 조금씩은 알지만 맡기기에는 뭔가 부족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잔뜩이죠. 그녀는 잠시 말을 고르고 덧붙였다. 그런데 그날 시골길에서 당신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저 사람이라면 두세 개를 동시에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도시의 정비소에서 일해본 경험과 지금의 농촌 생활까지 모두 겪어본 사람, 그런 사람이 우리가 꾸리는 시스템에 들어와 준다면 정말 큰 힘이 될 거라고요. 준성의 손에 땀이 배기 시작했다. 그는 수화기를 쥔 손을 조금 더 단단히 움켜쥐었다. 저한테. 그 일을 맡기고 싶다는 말씀이신가요? 정확히는 제안 드리고 싶다는 거죠. 강요가 아니라 에코아베스트의 기술관리팀에 합류해서 우리 농장 네트워크 전체의 차량과 농기계, 자동관계 시스템들에 대한 유지 보수, 그리고 현장 진단을 맡아주셨으면 해요. 물론 처음부터 전부 다 책임지라는 건 아니고 배워가면서 차근차근 맞는 구조로요. 그의 머릿속에 복잡한 그림이 한꺼번에 떠올랐다. 넓은 비닐하우스와 트랙터, 드론이 날아다니는 미래형 농장, 각종 센서와 자동화 장치, 그리고 그 중심에서 기계를 점검하며 사람들에게 설명하는 자신의 모습, 동시에 지금 집 마당 앞에 놓인 낡은 양수기와 삐걱거리는 트랙터, 매일같이 밭으로 가는 익숙한 발걸음, 부모님과 함께 나누는 소박한 저녁밥 풍경이 겹쳐졌다. 저 같은 시골 사람에게 너무 큰 자리 같은데요. 그는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제가 자동차는 좀 다뤄봤지만 그런 현대식 농업 시스템에 대해선 잘 몰라요. 오히려 프로젝트에 방해가 되지 않을까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서령의 대답은 단호했다. 기계는 배우면 돼요. 시스템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사람의 성향이나 책임감, 그리고 상황을 바라보는 시선은 쉽게 바뀌지 않아요. 그날 당신이 돈을 거절했을 때 저는 확신했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다. 이 사람에게 일을 맡겨도 절대 대충 넘기지 않겠구나. 자기 이름을 걸고 최선을 다하겠구나. 비가 점점 더 굵어지고 있었다. 지붕을 때리는 소리가 커질수록 준성의 가슴 뛰는 소리도 함께 커지는 것 같았다. 당장 대답하실 필요는 없어요. 서령이 먼저 입을 열었다. 갑작스럽고 삶을 완전히 바꿀 수도 있는 제안이니까요. 하지만 혹시라도 지금과 다른 길을 한 번쯤 고민해보고 싶다면 이번이 나쁘지 않은 기회일 거라고 생각해요. 농사는 아무 때나 다시 돌아올 수 있지만 이런 형태의 제안은 자주 오지 않으니까요. 그녀는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덧붙였다. 연산리에서 서울까지 오는 버스 시간표는 제가 문자로 보내드릴게요. 만약 저를 만나러 올 마음이 생긴다면 그때 한번 이야기해봐요. 결정은 어디까지나 준성 씨 몫입니다. 네, 그는 겨우 그렇게 대답했다. 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떻게 말을 맺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통화가 끝나고 마당에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다. 하지만 방 안 공기는 전과는 전혀 다른 무언가로 가득 찬 듯했다. 누구 전화였냐 신문을 덮으며 아버지가 물었다. 어머니도 부엌 문틈 사이로 얼굴을 내밀었다. 그냥 전에 차 고장났을 때 도와줬던 분이에요. 잘 올라가셨다고.
고맙다고 인사하셨어요. 준성은 일부러 간단하게만 대답했다. 한서령의 제안은 아직 스스로조차 정리되지 않은 감정이라 쉽게 입 밖으로 내기 어려웠다. 그날 밤 그는 좀처럼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빗소리는 잦아들었지만 머릿속에서는 온갖 생각들이 빗줄기처럼 쏟아져 내렸다. 만약 서울로 가게 된다면 다시 경쟁과 속도, 끝없는 책임이 기다리고 있는 건 아닐까. 그래도 이번엔 이전과 다른 종류의 일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농업과 기술이 결합된 자신이 살아온 두 세계를 동시에 활용할 수 있는 자리. 지금 이대로도 나쁘진 않은데. 그는 여러 번 스스로를 설득하려 했다. 하지만 한번 피어오른 불씨는 쉽게 꺼지지 않았다. 그 불씨는 빛이라기보다는 오랫동안 덮어두었던 질문에 가까웠다. 내가 정말 여기에서만 평생을 보낼 건가? 다음 날 아침 비는 그치고 맑은 하늘이 펼쳐졌다. 하지만 준성의 머릿속은 여전히 흐렸다. 그는 평소처럼 밭으로 나가 호미를 들었지만 손이 땅을 파고 들어가는 느낌은 멍청할 정도로 멀게만 느껴졌다. 왜 이렇게 멍하니 서 있냐? 어느새 다가온 아버지가 그의 어깨를 툭 쳤다. 머리는 희끗희끗해지고 허리는 조금 굽었지만 여전히 눈빛은 날카롭고 따뜻했다. 아, 아니에요. 그냥 생각할 게 좀 있어서요. 그냥 생각할 게 있는 얼굴이 아닌데. 아버지는 씩 웃으며 삽을 땅에 박아두고 옆 논둑에 털썩 앉았다. 됐고. 앉아봐라. 준성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아버지 옆에 조심스럽게 앉았다. 아침 햇살이 논의에 반짝이고 물이 가득 찬 모내기 후보들이 은빛을 반사하고 있었다. 이놈아, 네가 평소랑 다르다는 건 아버지가 제일 먼저 안다. 뭐냐, 서울에서라도 연락이 왔냐? 예리한 질문에 준성은 순간 말을 잃었다. 어떻게 아셨어요? 어제 저녁에 전화 받고 들어올 때부터 표정이 달라졌다. 네가 밭에 있으면서도 땅 말고 딴 데를 보고 있는 건 오늘이 처음이고. 아버지는 허허 웃음을 터뜨렸다가 곧 진지한 표정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무슨 제안이길래 이렇게 고민하냐? 준성은 더 숨길 수 없음을 느꼈다. 그는 한서령과의 첫 만남부터 어제 전화해서 들은 제안까지 차근차근 이야기를 꺼냈다. 회장이라는 사실, 에코하베스트라는 회사, 유기농 농장 네트워크, 기술팀에서 함께 일해 달라는 제안, 그리고 자신이 느끼는 두려움과 기대까지. 이야기를 전부 들은 아버지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바람이 불어 논물이 잔잔하게 일렁였고 멀리서 트랙터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아버지는 평생 이 땅만 파면서 살았다. 마침내 아버지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이 땅을 싫어한 적은 한 번도 없다. 힘들어도 내 손으로 심고 거둔 걸로 너희를 먹여 살렸으니까. 그런데 아버지는 먼 하늘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내가 이 땅에 묶여 살았다고 해서 너까지 꼭 그래야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준성은 고개를 돌려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평생 흙에서 살아온 사람의 눈에서 뜻밖의 말이 나오고 있었다. 네가 괜찮다면 여기서 평생 농사 짓는 것도 나쁘지 않다. 하지만 네가 할 수 있는 일이 더 있는데도 두려워서 안 가는 거라면 그건 좀 아깝다.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꾸짖음도 강요도 없었다. 다만 오랜 세월 동안 스스로에게조차 하지 못했던 말을 아들에게 건네는 듯한 진심이 담겨 있었다. 만약 네가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가 실패하면 어떻게 되겠냐? 아버지는 스스로 질문하고 스스로 대답했다. 다시 여길로 돌아오면 된다. 이 땅은 도망가지 않는다. 네 자리는 항상 남아있다. 그는 마지막으로 더 깊은 눈빛으로 말을 맺었다. 하지만 네가 한 번도 시도해보지 않은 채로 여기만 지키고 있으면 언젠가 나처럼 이렇게 논둑에 앉아서 하늘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될지도 모른다. 그때 한 번쯤 나가봤으면 어땠을까 하고 아버지는 네가 나처럼 후회하는 꼴은 보고 싶지 않다. 그 말은 조용하지만 무겁게 가슴에 내려앉았다. 준성은 손에 힘을 주었다. 거칠어진 손바닥 안에서 작은 떨림이 느껴졌다. 아버지, 그래서 네 마음은 어떻게 기울었냐? 잠시 침묵이 흘렀다. 햇살이 조금 더 높이 떠오르고 땅에서 올라오는 습한 기운이 두 사람을 둘러싸고 있었다. 마침내 준성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가, 보려고요.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결심이 실려 있었다. 겁나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도 아버지 말씀대로 안 가고 후회하는 것보단 가서 부딪혀보고 후회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버지는 미소를 지었다. 햇볕에 그을린 얼굴의 깊은 주름 사이로 안도와 기쁨, 그리고 약간의 외로움이 뒤섞여 있었다. 그래, 그 말이면 충분하다. 그는 벌떡 일어나 삽을 다시 손에 쥐었다. 사흘 뒤에 버스가 있지. 그 정도면 짐 정리하고
마음 정돈할 시간은 되겠다. 내 엄마한테는 내가 얘기해 둘 테니 괜히 눈치 보지 말고. 네, 짧은 대답이었지만 근내 속에는 밭 한가운데에서 시작되는 새로운 길의 무게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사흘 후 새벽 공기가 아직 차가운 시간, 연살리 버스 정류장 앞에는 작은 여행 가방 하나를 들고 선 강준성이 있었다. 어머니는 몇 번이나 옷깃을 여며주며 신신당부를 반복했다. 밥 제때 챙겨 먹고 밤늦게 돌아다니지 말고 아프면 바로 병원 가고 도시에선 사람 믿는 거 조심해야 한다. 네, 엄마, 한 번 더 말하면 그 부분은 제가 외우겠어요. 그가 웃자 어머니의 눈가가 살짝 젖었다. 아버지는 말없이 그의 어깨를 한번 힘있게 잡았다. 간다. 다녀오겠습니다. 버스가 도착하고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다. 디젤 엔진 특유의 진동과 함께 길 위로 매캐한 냄새가 퍼졌다. 준성은 마지막으로 연살리의 산과 논 그리고 집이 있는 방향을 돌아보았다. 돌아올 곳이 있다는 건 참 든든한 일이네. 그는 조용히 생각하며 버스에 올랐다. 서울까지 가는 버스는 여러 번 굽이진 산길을 돌아 나가고 고속도로를 따라 수백 킬로미터를 달려갔다. 창밖 풍경은 산과 논에서 점점 아파트 단지와 빌딩, 복잡한 도로망으로 바뀌어갔다. 몇 시간 후 서울에 도착했을 때 오래전에 떠났다가 다시 만난 도시의 공기는 여전히 바빴고 조금은 거칠었다. 에코아베스트 그룹 본사가 있는 빌딩 앞에 섰을 때 준성은 잠시 숨이 막히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유리와 금속으로 뒤덮인 고층 건물, 반짝이는 로고, 쉴 새 없이 드나드는 사람들, 시골길에서 후드를 열고 엔진을 들여다보던 그날과는 전혀 다른 그러나 묘하게 연결되어 있는 풍경이었다. 여기가. 그는 조용히 중얼거리며 한서령의 명함을 다시 한번 바라보았다. 그리고 깊게 숨을 들이쉬고 자동문 안으로 발을 내디뎠다. 로비 안은 넓고 깨끗했으며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듯 보이는 엘리베이터와 전광판, 업무에 분주한 직원들이 한데 섞여 있었다. 안내 데스크에 다가가 자신의 이름과 약속 시간을 말하자 안내 직원이 즉시 미소를 지었다. 아, 강준성 씨시군요. 한서령 회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직원의 안내를 따라 엘리베이터에 오르자 문이 닫히고 숫자가 빠르게 올라가기 시작했다. 위로, 더 위로. 다시 도시의 위로 올라가는구나. 문이 열리자 고급스러운 회의실과 사무실들이 줄지어 있는 복도가 나타났다. 직원은 한 회장실 앞에서 걸음을 멈췄다. 여기입니다. 노크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고 익숙한 얼굴이 그를 맞이했다. 생각보다 빨리 오셨네요. 한서령은 그날 시골길에서처럼 아니 그때보다 더 또렷한 눈빛으로 준성을 바라보고 있었다. 전문적인 수트를 입은 그녀의 모습은 도시의 수장으로서의 위엄을 보여주었지만 그 안에는 여전히 따뜻함이 남아있었다. 많이 고민했습니다. 준성은 솔직하게 말했다. 그래도 한 번은 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서령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맞은편 의자를 가리켰다. 잘 오셨어요. 그럼 이제부터 당신에게 어떤 세상이 펼쳐질지 차근차근 이야기해볼까요? 그는 조용히 자리에 앉았다. 창밖으로는 그가 떠나온 연살리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크기의 도시 풍경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다. 그리고 그 풍경 한가운데에서 그의 새로운 삶의 첫 장이 조용히 펼쳐지려 하고 있었다. 강준성은 한서령 회장의 안내를 받아 회장실 맞은편에 있는 회의실로 자리를 옮겼다. 회의실은 고급스럽지만 과하게 꾸미진 않은 공간이었다. 유리창 너머로는 도시의 빽빽한 건물과 도로가 한눈에 보였다. 시골에서 보기 힘든 높은 건물들 사이로 차량 행렬이 끊임없이 이어졌다. 도시는 여전히 사람들을 쉴 틈 없이 움직이게 만드는군요. 준성이 창밖을 보며 조용히 말하자 서령은 미소를 지었다. 그래서 더더욱 우리 같은 회사가 필요하죠. 기술로 농업을 돕고 자연이 잃은 여유를 다시 찾게 해주는 일이니까. 그녀가 그렇게 말하는 방식에는 자신감과 확신, 그리고 책임감이 진하게 담겨 있었다. 잠시 후 회의실 문이 열리며 낯익은 인물이 들어왔다. 짧은 머리, 단단한 체격, 그리고 거칠지만 따뜻한 인상이 눈에 띄는 남자였다. 안녕하세요. 강준성 씨 맞죠? 저는 기술부서 팀장 최민혁입니다. 민혁 팀장은 굵은 손으로 준성의 손을 꽉 잡았다. 악수만으로도 이 사람이 얼마나 현장에서 오래 일해왔는지 느껴질 정도였다. 처음 뵙겠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도 기대가 큽니다. 회장님이 이렇게 직접 데리고 온 사람이니 실력은 이미 증명된 거겠죠. 민혁은 농담처럼 말했지만
눈에는 진지한 기대가 담겨 있었다. 서령은 두 사람을 번갈아 보더니 의자에 앉아 본론을 꺼냈다. 에코아베스트의 기술팀은 단순히 트랙터나 장비를 고치는 곳이 아니에요. 스마트 농업을 기반으로 하는 자동화 시스템 전반을 관리하죠. 예를 들면 서령은 리모컨을 눌렀고 대형 스크린에 여러 농장의 영상이 나타났다. 드론이 농약을 뿌리고 자동 관계 시스템이 시간에 맞춰 물을 공급하고 센서들이 흙의 수분과 영양 상태를 실시간으로 분석하는 모습들. 우리는 이 모든 장치를 관리하고 유지해야 해요. 고장이 나는 순간 작물 손실로 이어지고 농장 전체가 피해를 입죠. 그래서 기술팀은 회사의 심장이라고 불러요. 준성의 눈빛이 조금 더 진지해졌다. 기계는 고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스템 전체를 이해하려면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민혁 팀장이 활짝 웃었다. 배우면 됩니다. 우리가 도와줄 거예요. 정비 경험 있으시다면서요. 그거면 반은 먹고 들어갑니다. 서령도 고개를 끄덕였다. 시스템은 차차 익히면 돼요. 중요한 건 책임감과 정직함이에요. 강준성 씨는 이미 그걸 충분히 증명했죠. 그 말은 다시 한번 준성의 마음에 잔잔한 파문을 일으켰다. 그는 조용히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기대에 부응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첫날 일정은 회사 구조 이해, 팀 소개, 업무 방식 교육 등으로 이어졌다. 기술팀 사무실로 들어서자 다양한 연령대의 직원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다. 모니터에는 기계 도면, 시스템 로그, 실시간 농장 상태 등 복잡한 화면이 가득했다. 여기가 기술팀입니다. 민혁은 스크린을 가리키며 설명했다. 이건 자동 관계 시스템 센서 로그, 이건 드론 운동, 패턴 분석 데이터, 그리고 이게 각 농장 기계들의 상태 모니터링 화면입니다. 준성은 시골에서 기계 하나 고칠 때마다 몸을 구부리고 손때 묻혀가며 고쳤던 경험이 떠올랐다. 여기서는 그와 완전히 다른 차원의 기술이 다뤄지고 있었다. 생각보다 훨씬 규모가 크군요. 에코하베스트가 전국에서 가장 빠르게 자동화 농장을 확장 중인 회사라서요. 일은 많지만 보람 있습니다. 그때였다. 몇몇 기술자들이 조용히 준성을 힐끔거리기 시작했다. 특히 한 남자는 눈을 좁히며 그를 훑어보았다. 저 사람 새로 온 사람이야. 회장님이 직접 데려왔대. 농촌에서 왔다고 하던데. 속삭임이 오갔고 그중 한 사람이 가장 불편한 눈빛으로 준성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바로 남정우였다. 기술팀에서 인정받던 최상급 엔지니어. 정우는 다가오지도 않았고 인사하지도 않았다. 그저 멀리서 준성을 위아래로 훑어본 뒤 책상으로 돌아갔다. 민혁은 작게 한숨을 쉬었다. 저 친구 원래 저렇습니다. 실력은 좋은데 프라이드가 좀 세요.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겁니다. 괜찮습니다. 익숙합니다. 준성은 담담하게 대답했다. 그는 서울 정비소에서 경쟁과 견제, 눈치 싸움이 얼마나 피곤한지 이미 알고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그때와 달랐다.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날 오후 민혁은 준성을 데리고 실제 농장 현장으로 나갔다. 본사에서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시범 농장이었다. 오늘은 간단하게 현장을 구경만 할 겁니다. 기계 하나를 점검해 볼 수도 있고요. 준성은 고개를 끄덕이며 따라갔다. 자동문이 열리고 농장 내부로 들어서자 도시 건물 사이에서 갑자기 펼쳐진 넓은 녹색 공간이 숨을 턱 막히게 할 정도였다. 농가밭에는 규칙적으로 물이 공급되고 드론이 일정한 높이에서 움직이며 농약을 분사하고 있었다. 다양한 농기계들이 자동으로 작동하며 작물 사이를 조심스레 지나갔다. 야! 준성은 감탄을 숨기지 못했다. 이 모든 것이 한 장소에서 동시에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 놀랍기만 했다. 그는 트랙터 한 대 앞에서 걸음을 멈췄다. 격자형 패턴으로 움직이는 자동 트랙터였다. 이거 엔진 소리가 조금 이상한데요. 뭐라고요? 민혁이 다가왔다. 간헐적으로 탁 하고 튀는 소리가 들립니다. 준성은 손을 귀 옆에 대고 엔진음을 들었다. 점화 플러그 문제인지 연비 계통인지 모르겠지만 뭔가 불규칙합니다. 민혁은 놀란 얼굴로 그를 보았다. 이걸 소리만 듣고 아세요. 시골에서 오래 일을 하다 보면 기계가 내는 소리만으로도 어느 정도 감이 오죠. 잠시 후 민혁이 트랙터의 상태 패널을 점검하자 정말로 점화 계통 오류가 감지되고 있었다. 대단하네요. 강준성 씨. 첫날부터 이렇게 바로 알아채다니 감이 좋습니다.
준성은 미소만 지었다. 자신의 능력을 과장할 생각도 자랑할 생각도 없었다. 다만 몸으로 익힌 느낌이 있을 뿐이었다. 하지만 멀리서 이 광경을 지켜보는 사람이 있었다. 남정우. 그는 팔짱을 끼고 얼굴을 찌푸리며 중얼거렸다. 설마 진짜 실력이 있는 건가? 그의 표정에는 경계심과 불안이 어른거렸다. 기술팀 최고라는 자신의 위치가 흔들릴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었다. 현장에서 돌아오자마자 준성은 기술팀의 직원들 사이에서 은근한 관심을 받기 시작했다. 세 사람 꽤 한 해 첫날인데 엔진 점검을 바로 알아챘다던데. 물론 모든 반응이 긍정적이진 않았다. 정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컴퓨터 앞에서 인상을 찌푸린 채 작업만 계속했다. 그런 분위기까지 포함해 준성은 이곳이 아직 익숙하지 않았다. 하지만 불안보다는 기대가 더 컸다. 서령이 직접 걸어온 그 확신의 눈빛이 머릿속에서 계속 떠올랐다. 그리고 아버지가 해준 말도. 실패하면 돌아오면 된다. 시도하지 않는 게 더 후회되는 법이지. 자신이 걸어온 길과 앞으로 나아갈 길이 동시에 어깨 위에 앉아 있었다. 그는 조금 더 결심을 굳혔다. 여기서 해볼 수 있겠다. 그 순간 그의 말은 스스로를 향한 조용한 약속이 되었다. 그날 퇴근 무렵 서령이 준성에게 직접 연락을 보냈다. 오늘 첫날은 어땠나요? 많이 힘들진 않았죠. 준성은 잠시 고민하다가 솔직하게 답했다. 생각보다 배울 것이 많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령의 대답은 매우 짧았지만 묘하게 따뜻했다. 그 말이면 충분하네요. 잘하고 있어요. 강준성 씨. 그 메시지를 읽는 순간 준성은 알 수 없는 이상한 감정이 가슴에서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단순한 칭찬이나 격려 때문이 아니었다. 오랜만에 누군가가 진심으로 기대한다. 고 말해준 느낌. 스스로도 모르던 가능성을 누군가 먼저 알아보고 손을 내민 순간 그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이 모든 시작은 앞으로 그를 기다리고 있을 거대한 파도에 비하면 아직 조용한 고요에 불과했다. 준성은 이제 막 에코하베스트라는 세계의 문을 열었을 뿐이었다. 그 문 뒤에는 기회와 성장, 도전과 갈등, 그리고 그가 예상하지 못한 이야기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다. 그리고 그의 존재를 위협적으로 느끼기 시작한 누군가의 질투 또한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었다. 그는 아직 모른 채였다. 오늘의 작은 경계심이 곧 거대한 음모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에코하베스트에서의 일상은 생각보다 빨리 몸에 익어갔다. 적어도 겉으로 보기에는 그랬다. 강준성은 아침마다 정해진 시간에 출근해 기술팀 사무실에서 각 농장의 시스템 상태를 확인하는 일부터 시작했다. 자동 관계 시스템, 온습도 센서, 드론 운행 기록, 농기계 정비 이력. 처음에는 화면에 떠있는 숫자와 그래프들이 낯설기만 했지만 며칠이 지나자 그는 그 안에서도 미세한 변화를 읽어내기 시작했다. 삼농장 관계, 존사 수합이 살짝 불안정하네요. 어느 날 아침, 준성은 모니터를 뚫어지게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다. 응. 어디 옆자리에서 커피를 마시던 한 기술자가 고개를 돌렸다. 여기요. 시간대별 수합 그래프를 보세요. 새벽 2시랑 오전 5시 구간에서 몇 분 동안만 이상하게 떨어졌다가 다시 회복됐어요. 이번 주 들어 에너지 절감 모드로 전환하면서 생긴 변화 아니야. 다른 직원이 그렇게 말했지만 준성은 고개를 저었다. 그랬다면 일정한 패턴으로 반복됐을 겁니다. 그런데 이건 조금 랜덤해 보여요. 설비 쪽이 예민하게 반응할 때 나오는 그래프랑 비슷합니다. 설비 쪽 밭에서 쓰는 양수기나 펌프가 오래돼서 힘이 떨어질 때 비슷한 양상이 나와요. 가끔씩 힘을 못 쓰다가 겨우 회복하는 식으로요. 직원은 의아한 눈빛으로 모니터를 들여다보았다. 그는 데이터의 숫자만 보았지. 그 뒤에 숨은 기계의 숨소리를 들어본 적은 없었다. 잠시 후 그가 말했다. 최 팀장님한테 한번 말씀드려보지 그래요. 현장 점검 나가볼지도 모르잖아요. 그게 좋겠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최민혁 팀장이 다가와 상황을 파악했다. 그는 빠르게 모니터를 훑어보더니 준성의 말을 기억에 담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오늘 오후에 삼농장 나가야겠다. 강준성 씨, 같이 가봅시다. 네, 오후 삼농장 관계구역. 자동 관계 시스템이 설치된 넓은 시설 안에서는 규칙적인 간격으로 물이 쏟아지고 있었다. 위쪽 파이프 라인을 통해 분사되는 물줄기가 햇빛을 받아 부드러운 무지개를 만들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문제도 없어 보였다. 보이는 건 멀쩡하네.
민혁이 팔짱을 낀 채 시설을 둘러보며 말했다. 시스템 로그상 오류 코드도 없고 그게 더 불안해서요. 준성은 조용히 대답했다. 겉으론 멀쩡해 보이는데 안에서 조금씩 문제가 쌓이고 있을 때가 많거든요. 농기계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요. 민혁은 웃음소리를 내뱉다가 이내 진지한 표정을 지었다. 그럼 어디부터 볼까요? 관정 쪽 펌프부터 보고 싶습니다. 펌프실은 농장 구석, 콘크리트 구조물 안에 있었다. 두꺼운 철문을 열자 물과 기름 냄새, 그리고 오래된 먼지가 섞인 냄새가 확 풍겨 나왔다. 여기 펌프는 오래됐지만 주기적으로 정비해 왔습니다. 현장 관리자가 설명했다. 저희가 아는 한. 큰 문제는 없었는데요. 그럼 최근에 필터나 밸브 쪽은 점검하셨나요? 필터는 정기적으로 청소했고요. 밸브는? 고장이 난 적이 없어서 그냥 두었습니다. 준성은 무릎을 꿇고 펌프 주변을 꼼꼼히 살폈다. 손을 대보며 진동을 느끼고 귀를 대고 내부에서 나는 소리를 들었다. 수압이 떨어지는 시간대에는 물 사용량이 적다고 하셨죠. 네, 새벽 시간대라 자동광의 일부만 돌아가는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더 이상하네요. 준성은 중얼거리듯 말했다. 보통은 수요가 많을 때 수압이 버겁게 떨어지는 법인데 지금 데이터는 그 반대입니다. 그는 배관을 따라가다 한 지점에서 손을 멈추었다. 체크 밸브는 어디 있죠 저기? 저 부분입니다. 관리자가 가리킨 곳은 파이프 중간에 설치된 역류 방지용 체크 밸브였다. 겉으로 보기엔 그냥 오래된 철덩어리처럼 보였지만 그 안에서 물의 흐름이 고군분투하고 있을지도 몰랐다. 최근에 밸브를 분해해서 내부를 확인한 적은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원래 잘 고장나지 않는 부품이라. 준성은 민혁을 바라보았다. 한번 열어봐도 될까요? 민혁은 잠시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오늘은 점검하러 왔으니 확인할 수 있는 건 다 확인해 봅시다. 준성은 손에 장갑을 끼고 공구를 손에 쥐었다. 체크 밸브 고정 볼트를 하나씩 풀어가자. 안쪽에서 묵직한 물살의 압력이 느껴졌다. 조심스럽게 밸브 덮개를 열자 탁한 물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다. 쏟아지는 물과 함께 검게 썩은 나무십 덩어리가 몇 개 후두둑 떨어졌다. 이게 뭐야? 현장 관리자가 놀란 소리로 외쳤다. 관정으로 유입된 이물질들이에요. 준성은 물길에 휩쓸려 나온 찌꺼기들을 손으로 건져 올리며 말했다. 보통은 필터에서 걸러지지만 어디선가 빠져나간 것들이 체크밸브 안에 조금씩 쌓였던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물이 통과했는데 특정 시간대에만 흐름을 막는 식으로 작용했겠죠. 그럼 수압이 떨어졌다가 다시 회복된 이유가 그때그때 이 찌꺼기들이 움직였기 때문일 겁니다. 완전히 막지는 못하지만 순간적으로 물길을 좁혀버리는 식으로요. 민혁은 감탄과 놀라움이 동시에 묻어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체크밸브 문제라곤 전혀 생각 못했는데 이런 경우도 있군요. 시골에서도 자주 겪는 문제입니다. 양숙이랑 관정 쓰다 보면 어디선가 들어간 나무잎이나 흙이 이런 데 걸려버리거든요. 데이터만 보면 패턴이 애매해서 지나치기 쉽습니다. 준성은 밸브 안쪽을 깨끗이 청소하고 마모된 패킹 부분까지 점검했다. 그리고 부품을 다시 조립한 뒤 민혁에게 고개를 끄덕여 신호를 보냈다. 이제 시스템 다시 돌려보시죠. 펌프가 다시 힘차게 돌아가기 시작했다. 관계 구역으로 보내지는 물 흐름도 모니터에서 실시간으로 표시됐다. 수압 안정됐습니다. 관리자가 환하게 웃었다. 그래프도 아주 예쁘게 나오네요. 민혁이 화면을 보며 감탄했다. 이전까지 들쭉날쭉했던 그래프는 더 이상 이상한 변동 없이 안정적인 곡선을 그렸다. 현장 관리자는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와, 사실 이 정도는 그냥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어갈 뻔했는데 이렇게까지 꼼꼼하게 봐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준성은 담담하게 대답했지만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미묘하게 달라졌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회사로 돌아오는 차 안. 민혁은 조용히 말을 꺼냈다. 솔직히 말해서 오늘 제대로 놀랐습니다. 과찬이십니다. 아니에요. 나는 데이터를 먼저 보고 판단하는 타입이라 현장에서 나는 소리나 감각은 두 번째였거든요. 그런데 강준성 씨는 반대더군요. 몸으로, 귀로, 눈으로 먼저 상황을 느끼고 데이터를 보는 사람. 민혁은 살짝 웃었다. 우리 팀에 딱 부족하던 유형이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회장님이 시골에서 온 농부 출신 정비사를 데려온다 했을 때 살짝 의심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보고 완전히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준성은 창밖을 보며 말했다. 제가 특별하다기보다는 그냥 오래 겪어본 것 같습니다. 고장이 나도 쉽게 새 걸로 바꿀 수 없는 환경에서 살아왔으니까요. 있는 걸 어떻게든 살려서 쓰다 보면
작은 소리 하나까지도 신경 쓰게 됩니다. 그게 바로 실력이죠. 민혁의 확신 섞인 말에 준성은 짧게 웃었다.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으로 인정받는다는 느낌이 들었다. 며칠 후 기술팀 내부 분위기는 확연히 달라져 있었다. 그때 체크밸브 문제. 강준성 씨 아니었으면 계속 골치 아팠을 거야. 맞아. 아무도 그쪽은 신경 안 쓰고 있었잖아. 본사에서 따로 감사 메일 내려왔다던데 수군거리는 이야기가 사무실 곳곳에서 오갔다. 처음에는 회장님이 직접 데려온 사람 정도로만 생각했던 직원들은 이제 믿고 함께 일할 수 있는 동료로 보기 시작했다. 그 가운데에서도 한 사람만은 표정을 굳게 유지하고 있었다. 남정우. 그는 모니터를 바라보며 표면상으로는 아무 반응도 하지 않았지만 손에 쥔 펜은 부러질 듯 휘어지고 있었다. 체크밸브 정우는 마음속으로 비웃었다. 그 정도 문제는 나도 알 수 있어. 다만 굳이 의심해 볼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을 뿐이지. 그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하며 자존심을 붙들었다. 하지만 팀원들이 나누는 대화가 귀에 계속 들어왔다. 확실히 현장 감각이 있으면 다르긴 다르더라. 데이터만 보고 있으면 놓치는 게 있잖아. 이제 시스템 점검 나갈 때 강 씨랑 같이 가면 든든하겠어. 강 씨와 같이 가면 든든하겠다. 그 말이 정우의 마음을 이상하게 긁어댔다. 지금까지 누구도 나한테 그렇게 말한 적은 없었는데. 그는 어느 순간 자신도 모르게 이를 악물고 있었다. 키보드를 두드리는 손이 점점 거칠어졌다. 그날 저녁 사내 식당 구석자리에 몇 명의 직원이 모여 앉아 있었다. 정우, 박규민, 그리고 이창. 셋은 평소에도 종종 어울려 다니곤 했다. 특히 규민과 이창은 정우를 기술적 롤모델처럼 여겨왔다. 요즘 분위기 좀 이상하지 않아? 정우가 무심한 척 말을 꺼냈다. 뭐가요? 규민이 물었다. 강준성 말이야. 온 지 얼마 됐다고 벌써 다들 그 사람 이야기뿐이잖아. 에이, 뭐? 처음엔 다들 회장님이 직접 데려와서 기대 반 걱정 반이었는데 실제로 일을 잘하니까 그런 거죠. 규민이 대수롭지 않게 말하자 정우의 눈빛이 잠시 차갑게 변했다. 그래, 실력이 나쁘진 않지. 이창이 조심스럽게 끼어들었다. 그래도 팀장님도 인정한 만큼이니까 우리 팀에 도움이 되는 건 사실이죠. 솔직히 저도 현장 나가면 좀 불안한데. 그 사람 있으니까 왠지 든든하긴 하더라고요. 그 말은 기름을 붓는 말이 되어버렸다. 정우는 쓴웃음을 지으며 테이블을 손가락으로 두드렸다. 너희들. 지금까지 누가 이 팀 이끌어온 건데. 규민과 이창이 잠시 침묵했다. 지금까지 어려운 고장 상황이 생겼을 때 가장 먼저 나서 해결해온 사람이 누구인지 그들은 잘 알고 있었다. 남 선배죠. 규민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래. 그런데 이제 조금만 지나면 사람들 기억에서는 강준성만 남겠지. 고작 체크밸브 하나 열어본 걸로 정우의 목소리에는 씁쓸함과 더불어 지독한 질투가 섞여 있었다. 에코하베스트의 기계가 얼마나 복잡한데. 길거리 정비 좀 해본 사람이 몇 번 운 좋게 맞췄다고. 다들 너무 쉽게 믿는 거 아니냐 뭐. 그럴 수도 있죠. 규민은 애매하게 웃으며 숟가락을 굴렸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그래도 잘하는데 어쩌겠냐는 생각이 스쳤다. 정우는 그 미묘한 눈빛까지 놓치지 않았다. 너희도 곧 알게 될 거다. 운이 계속 따라주는 건 아니라는 걸. 그의 입꼬리가 서서히 비틀려 올라갔다. 실력은 시간 지나면 드러나게 돼 있어. 그 말은 얼핏 들으면 공정한 평가를 믿는 사람의 말 같았다. 하지만 그 속에는 전혀 다른 의도가 숨겨져 있었다. 며칠 후 기술팀에는 또 하나의 현장 점검 일정이 잡혔다. 이번에는 자동 잔디깎기 시스템과 관련된 시설이었다. 사내에서 관리하는 시범 농장 중 하나로 드넓은 초원을 일정한 높이로 유지하기 위해 대형 자동 잔디깎기들이 운행되고 있었다. 오늘은 잔디깎기 3호기 정기 점검이다. 민혁이 팀원들에게 말했다. 지난번에 기록상 엔진 진동이 약간 불안정하게 찍힌 게 있어서 실제로 문제가 있는지 확인해 봐야 한다. 강준성 씨, 같이 가죠? 네, 알겠습니다. 정우는 그 말을 듣고 눈을 가늘게 떴다. 또 같이 가네. 현장마다 꼬박꼬박 데리고 다니는군. 그날 대부분의 직원들이 퇴근한 늦은 시간 기술부서의 공용 창고 안에는 아직 몇몇 장비들이 정리되지 않은 채 남아 있었다. 조명이 부분적으로만 켜져 있었고 긴 그림자들이 이리저리 겹쳐져 묘한 분위기를 만들었다. 그 한가운데 남정우가 서 있었다. 그는 자동 잔디깎기 3호기의 덮개를 조용히 열었다. 기계는 내일 아침 점검을 위해 미리 옮겨져 와 있었다. 정우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아무도 없었다. 운이 좋았지. 지금까지는. 그는 혼잣말을 하며 공구를 꺼내 들었다. 몇 개의 볼트를 아주 조금만, 티나지 않을 정도의 힘으로 풀었다. 바로 고장나면 안 돼.
어느 정도 돌아가다가 사람들 눈이 없는 곳에서 문제를 일으켜야지. 볼트들은 여전히 제자리에 있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충분히 시간이 지나면 점점 더 풀려나가 내부에 치명적인 충격을 줄 수 있는 상태였다. 정우는 만족스러운 눈빛으로 덮개를 닫았다. 내일 누가 책임을 쓰게 될지 두고 보자는 거야. 그의 입꼬리가 다시 한번 올라갔다. 기계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지만 이미 조용한 함정은 세팅되어 있었다. 다음 날 자동 잔디깎기 점검 현장, 민혁과 강준성, 그리고 몇몇 팀원이 함께 현장으로 나갔다. 넓게 펼쳐진 잔디밭 위에는 1호기부터 4호기까지 잔디깎기가 정렬해 있었다. 좋아. 오늘은 3호기 위주로 볼 거야. 기록상의 미세한 진동 데이터만 남아 있었지만 실제로 문제가 있는지 끝까지 확인해 보자. 민혁이 말했다. 준성은 먼저 겉상태를 확인한 뒤 덮개를 열고 내부를 살폈다. 엔진, 벨트, 블레이드 축, 각종 연결부. 특별히 눈에 띄게 망가진 곳은 없어 보였다. 어떤가요? 민혁이 물었다. 겉으론 괜찮습니다. 연결부도 다 단단해 보이는데요. 준성은 다시 한번 손으로 부품들을 눌러보았다. 가볍게 흔들어 보기도 했다. 이상하게도. 그 순간에는 아무런 느슨함이 느껴지지 않았다. 시운전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계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엔진 소리는 부드럽고 블레이드 회전도 안정적이었다. 괜찮아 보이는데 다른 직원이 말했다. 민혁은 그래프를 확인했다. 실시간 진동 데이터도 안정적이야. 지난번 기록이 일시적인 오류였나. 준성은 잠시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기계를 바라보다가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일단은 큰 문제 없어 보입니다. 혹시 모르니 오늘 점검 기록에 관찰 필요 정도만 첨부하는 게 어떨까요? 그래요. 그러자 점검을 마친 뒤 잔디깎기는 평소처럼 운영 스케줄에 따라 잔디밭으로 보내졌다. 모든 것이 겉으로 보기에는 완벽하게 정상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 누구도 알지 못했다. 어제 정우의 손이 슬쩍 스쳐간 내부 볼트들이 잔디를 깎는 동안 점점 더 느슨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일이 곧 강준성의 이름에 그림자를 드리우게 될 것이라는 사실도. 자동 잔디깎기 3호기는 아침 내내 잔디밭 위를 규칙적으로 움직였다. 멀리서 보면 마치 아무런 문제도 없는 첨단 기계의 안정적인 하루처럼 보였다. 엔진은 일정한 소리를 냈고 블레이드는 부드럽게 잔디를 잘라냈다. 하지만 그 안쪽에서는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는 느슨함이 조금씩 자라나고 있었다. 어제 남정우가 은밀히 건드린 2여 개의 볼트가 잔디밭의 울퉁불퉁한 바닥을 지나갈 때마다 조금씩 풀려 내려가고 있었던 것이다. 정고가 조금 지난 시각, 3호기는 평소보다 약간 더 진동을 내며 잔디밭 한가운데를 지나가고 있었다. 처음에는 누구도 그 변화를 눈치채지 못했다. 그러다 갑자기 드르르르르르르르 기계가 크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뭐야 저거 3호기 진동이 왜 저래? 근처에서 작업하던 직원들이 놀란 눈으로 기계를 바라보았다. 3호기는 마치 스스로 균형을 잃은 듯 이리저리 흔들리더니 결국 엔진이 부하를 이기지 못하고 쿵 하고 멈춰버렸다. 잔디밭에 정적이 내려앉았다. 기계 주변에는 엔진 파편이 아닌 금속 조각 하나가 떨어져 있었고 볼트 몇 개가 빠진 흔적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이거 누가 점검한 거야? 직원 한 명이 중얼거렸다. 오늘 아침에 점검했던 사람 강준성 씨 아니었나. 그 말은 돌처럼 공기 속으로 떨어졌다. 그리고 그 돌은 파문처럼 다른 직원들의 표정에도 번져갔다. 새로운 사람이었다고 들었는데 정상이라고 했대. 이 정도로 풀려 있었으면 당연히 알아봤어야 하는 거 아니야. 처음엔 작은 웅성거림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확신처럼 굳어져 갔다. 고장이 발생했다는 연락을 받은 최민혁 팀장은 급히 현장으로 달려왔다. 잔디밭 한가운데 멈춰 서 있는 3호기를 보자 그는 깊게 한숨을 내쉬었다. 이건 좀 심각한데. 민혁은 현장 직원들에게 물었다. 오늘 아침 점검은 누가 했습니까? 직원들은 난처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다. 결국 누군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강준성 씨가 점검했습니다. 그 순간 준성의 마음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는 곧장 현장으로 왔고 멈춰선 3호기 앞에 서서 내부를 살폈다. 이게 어떻게... 볼트 몇 개가 완전히 빠져 있었다. 그중 하나는 잔디 위에 떨어져 있고 다른 2개는 엔진 하부에 걸쳐 있었다. 그는 분명히 점검했다. 그때는 문제 없었다. 볼트는 단단히 잠겨 있었다. 그는 확신할 수 있었다. 하지만 지금 이 상황은 마치 그가 허술하게 점검한 것처럼 보였다.
민혁이 다가와 물었다. 강준성 씨, 오늘 아침에 이거 점검할 때 정말로 느슨한 게 없었다고 확신합니까? 준성은 잠시 말을 잃었다. 네,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정말, 네. 민혁은 얼굴을 찌푸렸다. 그가 준성을 의심하고 싶은 건 아니었다. 하지만 상황이 지나치게 명백했다. 분명히 네가 잘못한 거다. 기계는 그렇게 말하고 있었다. 주변 직원들의 시선도 이미 굳어져 있었다. 새로 온 사람이니까 놓친 거겠지. 그래도 이건 좀 너무 큰 실수 아닌가? 팀장님도 상황을 오해하겠네. 그 속삭임이 하나하나 준성의 귓가를 찔렀다. 그때였다. 어디선가 걸어오는 한 사람이 있었다. 남정우. 분명 멀리서 보고 있었을 텐데 그는 마치 아무것도 모르는 척 조용히 다가왔다. 무슨 일 있습니까? 민혁이 상황을 설명하자 정우는 기계를 살펴보는 척하면서 고개를 저었다. 이 정도로 볼트가 빠져 있었으면 점검을 제대로 안 한 거죠. 그는 너무나 차분하고 자연스럽게 말했다. 그 말은 사실처럼 흘러갔다. 더는 누구도 반박하지 않았다. 준성은 주먹을 꽉 쥐었다. 하지만 말을 잇지 못했다. 혹시 정말 자신이 실수한 걸까 그는 체크했지만 혹시 모르게 놓친 부분이 있었던 걸까 아니면 누군가 일부러 그 생각이 스쳤지만 증거는 없었다. 말하면 오히려 더 의심받을 것이다. 민혁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조용히 말했다. 일단 이번 사고는 회의에서 다시 논의합시다. 기록과 정비 이력을 모두 확인해야 해요. 준성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 무거운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었다. 며칠 후 기술팀 사무실. 사람들의 시선은 이전과 달랐다. 경계, 의심, 불편함이 가득한 눈빛들. 준성이 자리에 앉으면 대화가 끊기고 그가 지나가면 속삭임이 다시 이어졌다. 정말 실수한 거야. 볼트가 3개나 빠질 정도면 거의 방치 수준인데 그러니까 운만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지만 누구를 말하는지 잡히는 대화들. 그리고 그 한가운데 남정우는 여전히 조용히 일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보이지 않는 만족이 떠올랐다. 이 정도면 됐어. 이제 사람들 눈에는 누가 믿을 만한 사람인지 확실히 구분될 테니까. 정우는 그렇게 생각했다. 그리고 그 생각은 곧 다음 행동을 향한 확신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며칠 후 또 다른 사고가 발생했다. 이번엔 부품 창고에 보관된 제어 시스템 모듈이 서로 다른 기계끼리 바뀌어 설치되어 있었다. 겉보기엔 동일해 보였고 설치 과정에서 특별히 이상을 느끼기 어렵게 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작업을 맡고 있던 사람은 준성이었다. 왜 이게 여기 들어가 있어요? 한 직원이 크게 소리쳤다. 이 모듈은 7호기용이고 여긴 4호기용이잖아요. 완전히 사양이 다르다고요. 사무실 분위기가 순간 얼어붙었다. 누군가 말했다. 설치한 사람, 강준성 씨였죠. 네, 어제 기록에 있어요. 또다시 상황은 그를 향해 쏠렸다. 이번에도 정우는 조용히 다가와 모니터를 보며 말했다. 이건 실수가 너무 심한데요. 정말 이런 기본적인 걸 틀린 겁니까? 그의 말투는 짜증이 아니라 실망을 가장한 냉소였다. 이번에 민혁조차 준성을 바로 옹호할 수 없었다. 준성 씨, 어떻게 된 겁니까? 준성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저는 모듈 번호를 확인했습니다. 분명 맞다고 생각했는데. 그럼 여기 기록은 뭡니까? 화면에는 준성이 모듈을 들고 이동하는 모습이 찍혀 있었다. 그는 번호를 확인하는 듯 보였지만 결국 잘못된 곳에 설치한 것으로 데이터가 남아 있었다. 나중에 준성이 기억을 되짚어도 그날 모듈은 확실히 맞는 번호였다. 하지만 지금 화면 속 번호는 그가 본 번호와 달랐다. 누가 바꿨나? 그 생각이 머리끝까지 올라왔다. 하지만 역시나 증거는 없었다. 논리적으로 따지면 그는 실수를 저지른 직원일 뿐이었다. 누구도 그의 말보다 데이터를 더 믿을 것이다. 퇴근 시간, 사무실 전원이 퇴근 준비를 하는 동안 정우, 규민, 그리고 이창은 사내 식당의 구석 테이블에 다시 모여 앉았다. 규민이 말했다. 요즘 진짜 사고가 많아. 팀장님도 스트레스 받아서 죽는 줄 아나 봐. 이창은 불안한 표정이었다. 근데 강준성 씨, 좀 불쌍하긴 하지 않아 2번이나 큰 사고에 연루됐으면. 정우는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불쌍하다고 팀 전체 피해를 보고 있는데 그게 불쌍한 일인가. 그러고는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그 사람은 원래 도시에서 오래 버티지 못하고 내려온 사람이야. 이곳도 오래 버티기 힘들겠지. 규민과 이창은 서로를 힐끔 바라보았다. 정우의 분위기가 너무 차갑고 날카로워져 있어 괜히 불편할 정도였다. 그런데 정우는 다시 고개를 들고 둘을 노려보듯 바라보며 말했다. 두 번의 실수로 끝날 것 같아. 이번에 일을 제대로 끝내야 해. 무슨 뜻이에요? 정우는 입꼬리를 올렸다. 명확하게 실수했다고 기록이 남아서 누구도 변명할 수 없을 만큼 확실한 한 방이 필요하다는 거야. 규민과 이창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정우는 천천히 그러나 단단하게 말했다. 이번엔 내가 직접 한다. 그 말은 조용했지만 어둠 속에서는 칼날보다 더 차갑게 울렸다. 그 순간 강준성의 주변을 둘러싼 보이지 않는 공격은 더 깊고 교묘하며 위험한 단계로 넘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아직 그 사실을 모른 채 홀로 어둠 속에서 점점 더 고립되어 가고 있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에코아베스트 기술팀의 공기는 눈에 보이지 않게 무거워져 갔다. 겉으로는 예전과 다름없는 루틴이 이어지고 있었지만 그 안쪽에서는 보이지 않는 균열이 서서히 깊어지고 있었다. 그 균열의 중심에는 언제나 한 사람이 있었다. 강준성. 잔디깎기 사고 이후 그리고 제어 모듈 교체 오류 사건 이후로 사람들의 시선은 노골적으로 달라져 있었다. 저 사람 또 다른 사고 내는 거 아니야. 이번에도 그냥 넘어가면 다음에 더 큰 문제 생길지도 몰라. 소공어리는 목소리들은 점점 더 뚜렷해졌다. 준성은 그런 시선들 사이를 묵묵히 걸어 다녔다. 누군가 일부러 자신을 겨냥하고 있다는 의심은 점점 더 확실해져 가고 있었지만 그 의심을 입 밖으로 꺼내기에는 근거가 너무 빈약했다. 증거 없이 누굴 지목하면 오히려 내가 더 이상한 사람이 되겠지. 그는 이미 도시에서 그런 상황을 몇 번 겪어본 적이 있었다. 의심은 있었지만 증명할 수 없는 부당함, 결국 피해를 보는 사람은 늘 약한 쪽이었다. 이번에는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면서도 현실은 그를 다시 벼랑 끝으로 밀어붙이고 있었다. 어느 늦은 저녁, 대부분의 직원이 퇴근한 시간. 에코아베스트 기술팀. 사무실의 불은 절반만 켜져 있었다. 컴퓨터 몇 대만이 푸른빛을 내며 어두운 공간을 희미하게 밝혀주고 있었다. 준성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창가 쪽으로 걸어갔다. 유리창 밖에는 도시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다. 고향 연산리에서는 볼 수 없는 풍경. 하지만 지금 이 빛들이 이상하게도 낯설고 차갑게 느껴졌다. 오늘도 야근이에요. 뒤에서 목소리가 들려왔다. 고개를 돌리니 최민혁 팀장이 서 있었다. 아직 로그 정리가 조금 남아서요. 그만해도 됩니다. 민혁은 준성 옆에 서서 창밖을 함께 바라보았다. 강씨 요즘 많이 힘들죠? 질문은 조심스러웠지만 이미 답을 알고 있는 사람의 목소리였다. 준성은 잠시 침묵하다가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솔직히 견디기 쉽지 않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피로와 혼란, 그리고 스스로에 대한 의심이 섞여 있었다. 제가 정말 실수를 한 건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가 있는 건지 계속 헷갈립니다. 확신이 들다가도 혹시 내가 잘못 본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민혁은 조용히 그의 말을 들었다. 자동 잔디깎기 점검 때도 볼트가 느슨하지 않았다고 기억합니다. 제어 모듈도. 설치할 때는 분명 번호가 맞았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항상 제가 잘못한 것처럼 나오더군요. 준성은 웃음을 지어보려 했지만 입꼬리는 제대로 올라가지 않았다. 도시 정비소 시절에도 비슷한 일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한 실수를 제가 덮어쓴 적이요. 그때도 증거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조용히 그만두고 내려왔죠. 민혁은 그제야 눈썹을 살짝 찌푸렸다.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갔던 겁니까? 네, 다시는 그런 곳에 끌려 들어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창밖의 불빛을 향해 피식 웃었다. 농담 같죠. 다른 길을 걷고 싶어 여기까지 왔는데 또 비슷한 상황 앞에 서 있게 되다니요. 잠시 정적이 흘렀다. 민혁은 한숨을 내쉬고 말했다. 강씨, 한 가지는 분명히 해둘게요. 그는 준성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나는 당신을 쉽게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날 체크밸브 문제를 해결했던 것도 그렇고 그 후에 보여준 태도도 그렇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하지만
문제는 상황이 너무 당신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 정도면 단순한 우연이라고 보기 어렵죠. 민혁의 말은 한층 낮아졌다. 그래서 요 며칠 동안 나도 따로 기록들을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사고가 난 시점, 당시 근무자, 출입 기록, 그리고 부품 이동 로그까지요. 준성의 눈이 커졌다. 혹시 뭐가 나왔습니까? 민혁은 곧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말을 아끼듯 다른 이름을 조용히 꺼냈다. 회장님도 이 상황을 가볍게 보지 않고 있습니다. 며칠 전 한서령은 최민혁과 비공개 회의를 가진 적이 있었다. 그 자리에서 그녀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최 팀장님, 솔직히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로? 강준성 씨가 이렇게 연달아 실수를 했다고 믿습니까? 민혁은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고개를 저었다. 아직 단정할 수는 없지만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 강 씨는 기본적인 점검 절차를 누구보다 철저히 지키고 있습니다. 일하는 걸 보면서 느꼈어요. 쉽게 대충 넘기는 성격이 아닙니다. 그렇죠. 서령은 테이블 위에 몇 개의 사고 보고서를 펼쳐 놓았다. 자동 잔디깎기 사고, 제어 모듈 교체 오류, 그리고 그 이전에 있었던 체크밸브 문제까지. 겉으로 보기엔 모두 강준성 씨와 관련되어 있어요.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상한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민혁이 보고서를 훑어보며 말했다. 어떤 점이요? 첫째, 사고가 난 기계들. 대부분은 원래부터 불안정한 상태였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잔디깎기 3호기도, 관계 시스템 펌프도, 모듈이 설치된 설비도요. 둘째, 사고가 터지기 직전마다 몇몇 사람이 공통적으로 현장에 출입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민혁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누굽니까? 서령은 한 장의 문서를 꺼냈다. 출입카드 로그와 CCTV 캡처, 이미지가 정리된 자료였다. 남정우, 민혁은 예상했다는 듯이 숨을 내쉬었다. 역시, 그리고 서령은 조금 더 낮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혼자만이 아닙니다. 박규민, 이창, 이 둘도 여러 번 같은 공간에 함께 있었습니다. 민혁은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정구가 프라이드가 강하고 최근 들어 표정이 좋지 않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여기까지라고는 생각지 못했다. 혹시 이미 조사에 들어가셨습니까? 섣불리 움직였다가 도리어 역공을 당할 수도 있어서요. 서령은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적어도 한 가지는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녀는 USB 하나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부품 창고 쪽 CCTV를 별도로 보관해 둔 게 있어요. 시스템 보고서 수정과 관련된 기록도 함께요. 민혁은 그것을 받아들었다.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날 밤 그는 집에 돌아가지 않고 회사에 남았다. 불 꺼진 사무실 한켠. 모니터 불빛만이 그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다. 몇 시간 동안이나 영상과 로그를 반복 재생하고 일시 정지하고 확대하고 다시 돌려보았다. 그리고 마침내 이런 입 밖으로 튀어나온 말은 낮았지만 충격으로 떨려 있었다. 화면 속에는 부품 창고 안에 몰래 들어와 시스템 보고서를 뒤적이는 이창의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그는 주변을 살피고 특정 부품 목록이 적힌 파일을 꺼낸 뒤 뭔가를 고쳐 쓰고 있었다. 그리고 그가 나간 직후 곧이어 박규민이 들어오는 장면도 있었다. 이 정도면 우연이라고 할 수 없겠는데. 민혁은 의자에 깊게 기대며 눈을 감았다. 퍼즐 조각들이 서서히 제자리를 찾아가기 시작했다. 며칠이 지난 뒤 서령은 다시 비밀 회의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에는 최민혁뿐 아니라 강준성도 그 자리에 초대했다. 조용한 카페 2층의 구석자리. 밖에서는 빗방울이 유리창을 두드리고 있었고 매장 안에는 잔잔한 음악이 흐르고 있었다. 회장님이 직접 저를 부르신 이유가 있겠죠. 준성은 여전히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그는 이 자리가 단순한 위로의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이미 직감하고 있었다. 서령은 팔짱을 끼고 두 사람을 차례로 바라보았다. 오랫동안 지켜본 결과 한 가지는 확신하게 됐어요. 그녀의 눈빛은 평소보다 훨씬 차갑고 날카로웠다. 이건 우연한 실수가 아닙니다.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강준성 씨를 함정에 빠뜨리려 하고 있어요. 준성의 눈이 크게 떴다. 그는 무의식적으로 주먹을 꽉 쥐었다. 역시 민혁이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사고마다 공통점이 있었으니까요.
겉으로는 강 씨의 실수처럼 보이지만 조금만 깊이 들여다보면 말이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았죠. 서령은 테이블 위에 몇 장의 문서를 펼쳐 보였다. 각 사고에 대한 기록, 출입 로그, CCTV 이미지가 정리되어 있었다. 자동 잔디깎기 3호기, 사고 나기 전날 밤, 정비창고에 누가 들어갔는지 보세요. 그녀가 손가락으로 한 줄을 짚었다. 남정우. 그 다음 제어 모듈 오류 사건, 모듈이 보관된 선반에 접근한 사람 목록입니다. 거기에는 3개의 이름이 있었다. 남정우, 박규민, 이창.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령은 USB를 꺼내 민혁에게 넘겼다. 이창 씨가 부품 창고에 몰래 들어가 시스템 보고서의 기술 사양을 수정하는 장면이 녹화돼 있습니다. 강준성 씨가 문제 있는 부품을 선택할 수밖에 없도록 처음부터 판을 깔아둔 거죠. 준성은 숨을 삼키는 소리를 스스로도 들을 수 있었다. 그럼 그동안 난...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실수를 한 게 아니라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만들어 놓은 실수를 따라간 거네요. 그렇습니다. 민혁이 단호하게 대답했다. 당신이 헷갈린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일부러 당신이 헷갈리도록 설계한 겁니다. 분노, 허탈감, 안도감, 그리고 깊은 피로가 한꺼번에 몰려왔다. 준성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두 손을 무릎 위에서 꽉 쥔 채 고개를 숙였다. 서령은 그의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다가 부드럽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더 이상 혼자서 견딜 필요 없습니다. 이건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회사 전체의 신뢰와 직결된 일이니까요. 그녀는 눈빛을 매섭게 바꾸며 말을 이었다. 이미 충분한 증거를 모았습니다. 하지만 한 번만 더 명확한 장면을 확보하면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 수 있어요. 민혁이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그들이 한 번 더 움직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번 성공했고 3번째는 더 큰 걸 준비하고 있을 겁니다. 마지막 한 방으로 강준성 씨를 완전히 팀에서 쫓아내려는 계획이겠죠. 준성은 조용히 이를 악물었다. 그럼 그들이 움직일 때까지 기다린다는 겁니까? 네. 서령의 대답은 짧았지만 분명했다. 그리고 그 순간을 우리가 직접 지켜볼 겁니다. 더 이상 억울한 사람이 나오지 않도록, 그리고 이 회사에 이런 식으로 동료를 끌어내리는 사람이 존재할 수 없도록 말이죠. 잠시 정적이 흘렀다. 그 정적 속에서 빗소리는 더 선명하게 들려왔다. 준성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눈빛이 이전과는 조금 달라져 있었다. 불안과 두려움 대신 단단한 결심이 담겨 있었다. 알겠습니다. 그는 낮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번엔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뭐든지 하겠습니다. 서령과 민혁은 동시에 미소를 지었다. 그 말이면 충분합니다. 서령은 커피잔을 들어 올렸다. 이제 곧 판이 뒤집힐 겁니다. 그들이 강준성 씨를 위해 준비한 마지막 함정이 결국은 자기 무덤이 될 거예요. 그날 밤 카페를 나서는 3사람의 발걸음은 서로 다른 무게를 품고 있었지만 향하는 방향만큼은 확실히 하나였다. 그리고 그 무대는 다시 한번 에코하베스트 기술팀의 한가운데에서 펼쳐지게 될 예정이었다. 누군가는 몰락하고 누군가는 억울함에서 해방될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정직함과 책임감이라는 단어가 이 회사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모두가 똑똑히 보게 될 것이다. 준성은 하늘을 올려다 보았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지만 어딘가에서 구름이 조금씩 거쳐가는 느낌이 들었다. 이번에는 끝까지 버티자. 그는 조용히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이제 폭풍은 이미 눈앞까지 다가와 있었다. 남은 것은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뿐이었다. 이상하게도 그날 이후 기술팀의 분위기는 눈에 보이지 않게 더 예민해져 갔다. 모두 평소처럼 일하고 있었지만 깊은 곳에서는 뭔가가 조금씩 일그러져 가는 느낌. 강준성은 그 변화를 누구보다 먼저 감지할 수 있었다. 대화가 끊기는 순간들, 눈길을 피하는 직원들, 그리고 남정우 패거리의 미묘한 시선들. 그건 마치 폭풍이 떨어질 바로 직전, 숨을 죽인 바람처럼 비현실적이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는 혼자가 아니었다. 서령과 민혁이 움직이고 있었고 그들은 이미 상황을 완전히 꿰뚫고 있었다. 이제 남은 것은 하나, 남정우와 그 일당이 마지막 공격을 시도할 순간을 잡는 것.
며칠 뒤 본사 기술부서에는 중요한 일정이 잡혀 있었다. 이번 주엔 농장 전체 시스템 정기 점검이 있습니다. 최민혁 팀장이 아침 회의에서 말했다. 특히 5농장과 8농장의 자동화 시스템은 최근 업데이트된 프로그램이 잘 적용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오류가 발생하면 생산 라인 전체가 멈출 수도 있으니 다들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가가 살짝 떨렸다. 그 떨림은 긴장과 기대가 섞인 미묘한 반응이었다. 규민과 이창도 조용히 숨을 들이켰다. 그들은 정우의 신호만 기다리고 있었지만 동시에 이번 일이 너무 위험하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 오늘 야간 근무조는 누구입니까? 한 직원이 물었다. 5농장은 남정우, 박규민, 8농장은 강준성, 오상진, 민혁이 답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정우의 눈빛이 번쩍였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기회라는 단어가 그의 머릿속에 또렷이 떠오른 것은 강준성이 8농장에서 야간 근무를 한다. 그리고 그 옆엔 기술팀, 막내 오상진. 정우의 입꼬리가 보이지 않게 올라갔다. 팀장님, 정구가 손을 들었다. 제가 오늘 8농장으로 이동해서 강준성 씨 작업을 확인해도 될까요? 제가 최근 그 시스템을 자주 맡아서 오류 패턴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민혁은 살짝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정구가 스스로 일을 돕겠다고 나선 것은 매우 드문 일이었기 때문이었다. 그게 더 효율적이라면 여부야 괜찮죠. 상진 씨와 역할만 잘 나누세요. 정우는 고개를 숙이며 자연스럽게 웃어 보였다. 그러나 그 미소 뒤에는 차갑게 숨겨진 의도가 있었다. 그날 밤, 8농장은 평소보다 더 적막했다. 멀리서 들리는 자동 펌프 소리와 드론의 작은 진동음만이 공간을 가르고 있었다. 잔잔한 달빛이 비닐하우스 천장을 스치고 지나갔고 태양광 패널 아래 설치된 센서들은 주기적으로 녹색 불빛을 깜빡였다. 강준성은 팀장에게 받은 점검표를 들고 천천히 현장을 둘러보고 있었다. 상진 씨, 여기 센서값 좀 정리해 두세요. 준성이 말했다. 네, 선배님. 오상진은 아직 미숙했지만 성실한 직원이었다. 준성은 그를 도우며 차근차근 업무를 가르치고 있었다. 그때 멀리서 누군가 걸어오는 발소리가 들렸다. 정우였다. 두 사람, 점검은 잘 되고 있습니까? 그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다가왔다. 아, 네, 이제 막 시작했습니다. 준성이 대답했다. 그래요. 오늘 점검할 곳이 많으니까 속도를 좀 내야겠네요. 정우는 친절한 척했지만 그의 눈빛은 점점 어느 한 지점을 향하고 있었다. 바로 8농장 중앙에 설치된 최신 자동 제어 시스템 패널. 이 장치는 농장의 모든 장비를 조절하는 핵심 설비였다. 한 번이라도 고장이 나면 농장 전체가 마비될 정도로 중요한 장치였다. 정우는 그쪽으로 걸어가며 태연한 목소리로 말했다. 여기 패널은 최근 버전 업이 있었죠. 오늘 로그 확인은 누가 맡았나요? 제가 맡았습니다. 준성이 대답했다. 그렇습니까? 그럼 함께 점검해 봅시다. 전구가 패널 앞에 서자 준성은 미묘한 긴장감을 느꼈다. 정구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나서는 건 흔치 않은 일이었다. 뭔가 이상하다. 하지만 그는 당장 그 의심을 입 밖으로 낼 수 없었다. 정우는 이미 도와주는 척 너무나 완벽하게 행동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정우는 패널을 살짝 기울여 내부를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아무도 보지 못하는 사이 손끝으로 아주 작은 회로 하나를 건드렸다. 여기다! 이 회로는 평상시엔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조금만 위치가 틀어져도 신호 에러가 발생하는 구조였다. 정우는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왜냐하면 그가 직접 그 장치를 설계하는 데 참여했기 때문이다. 그는 조용히 속삭였다. 조금만 더. 클릭. 문제가 나도 외관상은 절대 티가 나지 않을 정도로 회로가 미세하게 틀어졌다. 이제 패널은 잠시 동안은 아무런 오류도 보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일정 시간이 지나면 오류가 자동으로 누적되고 그 시점은 모든 책임자가 이미 현장을 떠난 후 그리고 다음날 아침 로그 기록에는 마지막으로 패널 내부를 만진 사람의 이름이 자동으로 기록될 것이다. 강준성, 정우는 고개를 들며 말끔한 표정을 지었다. 이제 패널 로그만 확인하면 되겠네요. 그는 완벽하게 자연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준성은 화면을 보며 차근차근 데이터 값을 정리했다. 이 정도면 이상 없는데요. 그렇죠.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오늘은 별 문제 없어 보이네요.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문제가 터질 시간을 계산하고 있었다. 상진 씨, 강 씨와 함께 마지막 파트만 점검하고 바로 복귀하세요. 제가 남은 부분은 봐둘게요. 네, 선배님. 상진은 아무 의심 없이 대답했다. 준성은 미묘한 기분이 들었지만 정구가 워낙 자연스럽게 행동하고 있어 무시하기로 했다.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면 오히려 더 이상하게 보이지. 그는 그렇게 생각하며 현장을 떠났다. 정우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이제 끝이다. 다음 날 새벽 팔농장 전체 시스템이 갑자기 정지했다. 광해 시스템은 멈췄고 온습도 조절 장치는 오류를 뿜어냈으며 드론은 비행 중지 모드로 진입했다. 농장 관리자가 놀라 본사로 전화를 걸었다. 제어 패널에서 신호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농장 전체가 작동을 멈췄어요. 본사 기술팀은 즉시 긴급 출동했다. 민혁도 허겁지겁 뛰어왔다. 어떻게 된 겁니까? 그가 물었다. 관리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로그 기록을 보니까 마지막으로 패널 내부를 만진 사람이 강준성 씨입니다. 순간 모두의 시선이 준성에게로 쏠렸다. 어제와 달리 이번에는 기계가 완전히 멈추어 있었기 때문에 변명조차 쉽지 않았다. 정구가 천천히 걸어왔다. 입술에 희미한 미소를 얹은 채 도대체 왜 그런 겁니까? 강씨 그의 말은 조용했지만 칼처럼 날카로웠다. 사람들의 표정이 얼어붙었다. 팀원들은 한순간에 믿음을 거두기 시작했고 준성은 다시 도망칠 곳 없는 벼랑 끝에 몰린 듯한 기분을 느꼈다. 에드시작이군. 하지만 이번에는 그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 순간 뒤쪽에서 또렷한 목소리가 울렸다. 그만하세요. 모두가 돌아본 곳에는 한서령 회장이 서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단호함과 차가움이 동시에 박혀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손에는 지난 며칠간 서서히 모아 온 결정적인 증거가 담긴 USB가 쥐어져 있었다. 정우의 표정이 단 1초 동안 크게 흔들렸다. 서령은 고개를 들고 말했다. 이제 이 게임도 끝내도록 하죠. 팔농장 한가운데 숨이 멎은 듯한 정적이 가득했다. 제어 패널을 중심으로 기술팀, 현장 관리자, 민혁 팀장까지 모두 긴장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그들 앞에 한서령 회장이 천천히 걸어 나오자 사람들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그녀에게 집중됐다. 도시의 햇빛을 받아 반짝이는 유리 패널 아래 서령은 흔들림 없는 얼굴로 말했다. 이 사태가 정말로 강준성 씨의 책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고 공간 전체를 울렸다. 정우는 침착한 척하며 말했다. 회장님, 로그 기록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어제 패널 내부에 마지막으로 손댄 사람은 그래요. 그 기록만 보면 그렇죠. 서령은 말을 끊었다. 하지만 그 기록이 조작되었다면 어떨까요? 그 순간 공기가 확 바뀌었다. 누군가는 숨을 삼켰고 또 누군가는 얼굴이 일그러졌다. 정우는 눈을 크게 뜨고 말했다. 조작이라뇨. 그럴 이유가 대체. 이유는 당신이 잘 알고 있겠죠. 남정우 씨. 정우의 얼굴색이 창백해졌다. 서령은 손에 들고 있던 USB를 민혁에게 건넸다. 민혁은 이미 알고 있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USB를 제어 패널 측 화면에 연결했다. 잠시 후 현장 벽면에 설치된 큰 스크린의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흐릿한 흑백 영상이 아니라 고화질의 보안 카메라 영상. 누군가 부품 창고에 몰래 들어가 문서를 뒤지고 부품 사양표를 바꾸고 로그 파일을 수정하는 모습이 선명하게 나타났다. 그리고 화면 속 인물은 이창. 이건 뭐죠? 현장 직원 중 한 명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창은 화면을 보는 순간 얼굴이 완전히 하얗게 질렸다. 정우는 이창을 날카롭게 노려보았다. 야, 너 저거 대체 무슨 짓? 그러나 그 순간 또 다른 영상이 재생되었다. 부품 창고의 다른 시간대 영상. 화면 속에는 박규민이 등장했다. 그는 특정 부품을 교체해놓고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로 조립해 두었다. 그 과정에서 주변을 살피는 눈빛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명확한 의도가 담겨 있었다. 현장 직원들 사이에서 낮은 탄식이 퍼졌다. 규민 씨도 연루된 거야. 말도 안 돼. 규민은 손을 떨며 고개를 흔들었다. 저는
정우 선배가 시켜서 저는 그냥 거짓말 그만해. 또 다른 직원이 차갑게 말했다. 그리고 마지막 영상이 재생되었다. 그 화면은 팔농장 제어 패널 바로 앞. 정우는 패널을 살짝 열고 아무도 보지 않는 틈을 이용해 민감한 회로 하나를 미세하게 밀어 조정했다. 그는 주변을 살펴본 뒤 입꼬리를 억지로 억누른 듯한 미소를 띠고 패널 덮개를 닫았다. 모두가 쉬이 숨을 내쉬었다. 그 누구도 말할 필요가 없었다. 영상만으로도 충분했다. 정우의 얼굴이 붉게 달아오르다가 이내 창백해졌다. 저건 제가 한 게 아니. 단호한 목소리가 정우의 말을 끊었다. 서령이 천천히 말했다. 오늘 아침 이 패널엔 숨겨진 녹화 장치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당신이 다시 움직일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정우의 눈망울이 흔들렸다. 그는 서령을, 민혁을, 준성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그럼 이 모든 게? 네, 당신의 행동을 모두 알기 위한 준비였습니다. 서령은 마지막으로 말했다. 이제 변명할 여지는 없습니다. 정우는 결국 무너지듯 주저앉았다. 얼굴을 감싸며 중얼거렸다. 이럴 리 없어. 내가 왜 밀려나야 하는데? 내가 이 팀을 만든 사람이야. 왜 저 사람이 인정받아야 하는데? 그가 손가락으로 가리킨 방향에는 강준성이 서 있었다. 그 눈빛에는 질투, 절망, 그리고 자신이 잃어버린 자리에 대한 광기가 섞여 있었다. 준성은 조용히 말했다. 저는 당신에게 아무것도 빼앗지 않았습니다. 자리를 뺏은 적도, 경쟁한 적도 없습니다. 그저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정우는 준성을 노려보다 이내 고개를 떨궜다. 민혁이 직원들에게 말했다. 지금부터 남정우, 박규민, 이창 세 사람은 보안팀과 함께 따로 조사받게 될 것입니다. 즉시 업무에서 배제됩니다. 보안팀 2명이 정우의 양옆에 서자 정우는 이를 악물며 말했다. 회장님이 이런 장난질을 할 줄은 몰랐네요. 서령은 단호하게 말했다. 장난이라면 그건 당신들이 먼저 시작한 겁니다. 정우는 순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발걸음은 더 이상 당당하지 않았고 그를 따르던 다른 2 직원의 얼굴 역시 완전히 무너져 있었다. 그들은 결국 보안팀에 이끌려 나갔다.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잦아들고 남겨진 사람들의 표정은 슬픔과 안도, 충격이 뒤섞여 있었다. 민혁은 숨을 한번 크게 내쉬었다. 이제야 모든 게 끝났네요. 서령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끝났어요. 그리고 그녀는 준성을 바라보았다. 당신의 무죄도 완전히 밝혀졌어요. 그 말에 박수 소리가 퍼져 나왔다. 그동안 준성을 의심했던 직원들까지도 미안하다는 듯 박수를 보냈다. 강준성 씨, 죄송합니다. 오해해서 미안했어요. 앞으로 많이 배우겠습니다. 준성은 잠시 말이 나오지 않았다. 여러 날 동안 느꼈던 억울함, 분노, 무력감이 마치 물결처럼 씻겨 내려가는 느낌이었다. 괜찮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진심이 담긴 부드러움이었다. 오늘처럼 진실이 밝혀졌으니까요. 며칠 후 에코아베스트 기술팀 회의실. 서령은 공식적인 자리에서 발표를 이어갔다. 이번 사건을 통해 회사는 2가지를 분명히 할 것입니다. 첫째, 팀원 간의 불공정한 경쟁과 파괴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되지 않는다. 둘째, 정직한 사람은 반드시 보호받아야 한다. 그녀는 문서를 내려놓고 말했다. 그리고 오늘 한 가지 임명사항이 있습니다. 직원들이 시선을 모았다. 서령은 준성을 향해 걸어가며 말했다. 강준성 씨, 당신을 정식으로 기술 운영 담당 주임으로 임명합니다. 사람들이 박수쳤다. 민혁도 따뜻한 웃음으로 그의 어깨를 두드렸다. 이제 진짜 우리 팀의 중심이 될 차례예요. 준성은 놀랍고 어색한 표정을 지었다. 제가 정말 맡을 수 있을까요? 당신이라면 충분합니다. 서령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그동안 당신이 보여준 근성, 책임감, 기술력, 그 어느 것도 거짓이 아니었으니까요. 준성은 천천히 고개 숙여 감사 인사를 올렸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날 저녁, 준성은 회사 건물 옥상에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고 있었다. 바람이 조금 차가웠지만 마음속에는 이상한 따뜻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서령이 다가왔다. 이제 조금 여유가 생겼나요?
준성은 웃으며 대답했다. 조금요. 아직도 실감이 안 납니다. 그럴 겁니다. 하지만 서령은 조용히 말했다. 당신은 앞으로 더 큰 일을 해낼 사람입니다. 나는 그걸 확신해요. 준성은 하늘을 올려다 보았다. 수많은 도시의 불빛과 달빛이 함께 빛났다. 회장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아마 진실을 밝히지도 못했을 겁니다. 서령은 고개를 저었다. 제가 한 건 아주 작은 일입니다. 당신은 포기하지 않았고 도망치지 않았어요. 그게 모든 것을 바꾼 겁니다. 잠시 침묵이 흐르고 준성은 조용히 미소 지었다. 앞으로는 도망치지 않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서령도 미소 지었다. 이미 그렇게 되고 있어요.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 순간 준성은 깨달았다. 어둠 속에서도 진실은 결국 빛을 찾는다는 것. 그리고 누군가 믿어주는 한 사람만 있어도 절망 속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 연살리에서의 소박한 삶도 좋았지만 여기서의 삶은 또 다른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었다. 새로운 길이 그의 앞에 펼쳐지고 있었다. 그는 조용히 속삭였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겠죠. 서령은 따뜻하게 답했다. 네, 그리고 당신의 길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둘을 비추고 있었다. 그 빛 속에서 강준성의 새로운 미래는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밝아지고 있었다.